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죠. 결국에는 이제 임상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 몇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뭐 모든 학문이 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뭐 예컨대 치의학에 익숙하시다라고 하면 치의학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방법론을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팅이 뭐 치과대학이 됐건 뭐 치의생과가 됐건 뭐 심지어는 뭐 다른 어느 쪽이 됐던 간에 이게 보건학이라고 했을 때에는 뭐 또 그에 맞는 세팅들 예컨대 예방의학적인 전략도 있을 거고 예방치의학적인 전략도 있을 것이고 뭐 보건 공중보건학 또는 뭐 개인의 어떤 예방적인 접근 뭐 이런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임상윤리 마찬가지입니다. 임상윤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진료 상황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이슈 그리고 갈등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현대 의료윤리라는 것이 크게는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상윤리와 연구윤리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시대적인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를 저희가 현대 의료윤리가 정립된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문제가 크게 발생했던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연구윤리입니다. 터스키기 매우동 연구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터스키기라고 하는 알라바마의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못 사는 지역에 사람들이 주로 이제 흑인이었고요. 이제 이 흑인들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가 연구를 합니다. 매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간단합니다.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냥 추적 관찰을 하는 겁니다. 치료를 할 수 있건 없건 간에 그냥 놓아두고 관찰합니다. 이게 사실 치료제가 뭐 발견이 되든 또는 연구가 돼서 치료제가 나왔을 때 바로 치료제를 제시한다라고 했고 그 전에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뭐 이런 이야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터스키기 지역에서 시행되었던 연구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 처음 연구가 32년이 시작이 됐고 그때쯤에는 이미 이 매독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였던 페니실린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때 가장 유명했던 매독 치료제는 이제 살발산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확실한 치료제인 페니실린이 나왔고 전쟁이 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페니실린을 구하는 것도 상당히 좀 쉬워졌습니다. 전시에는 상당히 좀 구하기가 어려운 약품이었지만 전쟁이 끝났으니까 상관없어진 거죠. 그런데 50년이 되고 60년이 됐을 때에도 미국 정부는 흑인들에게 매독 치료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구 참여를 한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은 어떤 대접을 받아도 상관없는 것일까요? 결국 이 질문이 이후의 연구윤리라고 하는 것을 틀 지우는 질문이 되었죠. 환자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임상윤리의 문제가 될 텐데요. 그때 가장 뜨거웠던 문제는 이제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존엄사에 관한 논의입니다. 이제 캐런 앤 퀼란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고 이 소녀는 뭐 여러 가지 뭐 내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뭐 좀 소위 말하는 약물도 하고 좀 이렇게 가족 간의 갈등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약물을 과다 복용을 해서 질식 상태에 상당히 오랫동안 있게 되고 그래서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계속 붙들어 놓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식물 인간 상태에 있으니 이제 영양 공급, 산소 공급 이런 것들을 차단을 해서 더 이상 아이를 괴롭히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밝히게 되었죠. 그러나 그때까지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환자는 살려야 하는 존재였고 의사들, 의료인 그리고 병원 모두 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든 회복을 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을 생각을 했지 아이를 근데 산소 공급을 차단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법적인 논쟁이 되었죠. 의료인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수의 정부기관에서도 환자를 죽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보호자들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 딸을 괴롭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갈등이 되는 것은 결국 누가 환자의 이익을 또는 누가 환자에게 최선의 상황을 결정할 것인가가 됩니다. 누가 결정을 해야 될까요?
보호자일까요? 아니면 의사일까요? 의사도 당연히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죠. 환자는 나중에 회복을 할 수도 있고 더 나아질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산소 공급기를 끊는 것은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연장하는 것은 아이에게 그냥 끊임없이 고통을 가중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어느 쪽 또는 뭐 양편이 됐건 간에 뭐 두 논의에서 좀 좋은 더 발전적인 방향이 됐건 간에 좀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임상윤리가 했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요 연구윤리에서 다뤘던 것, 소위 말하는 연구 참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뭐 대우 또는 좋은 처지 또는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와 임상윤리적인 문제, 이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이 의료라고 하는 세팅에서 누가 결정을 내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조금 방향성이 달랐고, 이 두 영역은 당연히 서로 독립된 영역에서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상윤리와 연구윤리는 조금 명확히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임상윤리 같은 경우는 대상자는 당연히 의료인과 환자입니다. 목표는 개별 환자의 웰빙을 추구하는 것이죠. 반면 연구윤리에서 주요 대상자는 의학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입니다. 이게 의료인과 환자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이건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이 둘이 자꾸 섞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좀 헷갈리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70년대를 생각해 보시면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그때에는 치료와 연구는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처럼 뭐 전자차트가 있어서 의료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모아가지고 연구에 사용한다, 이런 건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소수만 할 수 있었던 일이었던 거죠. 연구는 아주 독립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의학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별도로 존재를 하는 상황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목표는 미래의 환자와 사회를 위한 과학적인 지식 생산이죠. 여기에서 이득대 위해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임상윤리에서는 치료가 저희 의료라고 했을 때는 의료적인 개입이라고 말했죠. 이 의료적인 개입이 환자에게 가져오는 이득을 환자에게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치료를 할 수 있겠죠. 더 좋은 게 있어야지 치료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연구윤리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위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환자에게, 또는 환자가 아니죠, 연구 참여자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일단 연구 결과가, 그리고 그 연구 결과가 가져올 이득이 그 발생할 위해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여자의 위해는 기본적으로 연구 세팅이니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제는 하지만 그것은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것이 연구윤리의 세팅입니다. 임상윤리에서는 위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좀 이상한 표현이죠. 그것이 정당화된 어떤 예컨대 저희가 수술 부위로 들어가기 위해서 절개를 하는 것을 위해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임상윤리에서는 사실 위해라는 말은 약간 어색합니다. 그러나 연구는 기본적으로 위해를 전제로 하죠. 또 제공하는 사람의 의무도 다릅니다. 임상윤리에서 제공하는 사람은 의료인일 텐데 이 사람의 역할은 신탁자인 것으로 가정이 됩니다. 신탁자는 무엇입니까? 환자가 와서 의료인에게 무언가를 맡기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치료를 맡기고, 치료를 맡은 의료인은 어떤 신뢰의 대가로 그 계약을 수행해야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연구윤리 같은 경우 의학 연구자는 그런 계약적인 관계를 맺지 않죠. 단지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 그리고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연구 참여자의 자율성입니다. 사실 의학 연구자의 자율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이런 윤리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상윤리에서는 의료인의 자율성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한 것이죠. 여기에서 다루는 이 문제들을 다루는 위원회도 당연히 구분이 됩니다. 병원윤리위원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윤리위원회가 있겠죠. 병원윤리위원회는 임상윤리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생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이제 주로 그래서 갈등처리위원회 또는 고충처리위원회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와 환자가 싸운다.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이죠. 반면 연구윤리위원회는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연구 참여자에게 위해가 최소화되고 있는가, 그 사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입의 시점이 조금 다르겠죠. 병원윤리위원회는 사후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이런 문제들, 이런 세팅들을 생각해보고 거기는 이런 식으로 짜여져서 환자를 봤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병원윤리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연구윤리위원회는 사전에 개입합니다. 먼저 연구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죠. 나중에 연구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다른 기관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